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이 앞으로 모든 학생의 학비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인데요. 이런 소식에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 흘리며 반기는 영상이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학비 영구 면제가 가능하게 된 건 거액의 기부 덕분인데요. 이 대학의 전직 교수이자 이사회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 여사가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덕분입니다. 루스 고테스만은 거액을 기부하면서도 장학기금에 기부자의 이름이나 성을 붙이는 관례도 거부했습니다. 학비 영구 면제에 환호하는 미국 의대생들의 모습.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겹쳐 보이며 더 큰 부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 현장의 혼란도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고 의대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는 날이 빨리 와야겠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2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봄축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잠시 후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명선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 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륜차에 대한 것들, 이 사고도 많이 생기고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도 킥 서비스, 배달업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륜차 문제의 심각성, 또 대안 방법이 무엇인지 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륜차. 그러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다는 훨씬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사망 사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보니까 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건데, 우선 그 이륜차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랑 자전거도 여기 혹시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속도는 느리고요. 또 종류가 자전거 하게 되면은 일반 페달하고 같이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배터리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이륜차 하게 되면은 오토바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분류가 완전히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주로 내용은 이제 오토바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배달업에 항상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운전하는 분들도 그렇고 보행자분들도 이륜차가 운행하는 방법 보면은 법규 지키는 이륜차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동차의 종류면은 똑같이 서서 대기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교통신호 지켜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횡단보도를 따라서 보행자가 똑같이 걷는다든지 또 보도 위에 운행하는 부분들 또 신호를 어긴다든지 대각선
뭐 등등 해가지고 예. 사실 법규 지키는 이륜차를 못 볼 정도니까 그만큼 사고도 많고 예. 위험 요소도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간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사람들과 같이 건넌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교통법규 똑같습니다. 때는 아예 예, 똑같은 규정에도 거죠. 자동차 관리법에요. 아하. 규정도 똑같고 혹시 사고 났을 때에 대한 대처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자동차에 비해서 크기도 좋고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운전하실 때 옆에 이륜차 다가오면 공포감 느끼는데요. 그럼요. 예. 보통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가 다가오면 더 공포감을 더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 이 서로가 배려하는 방법 또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제도가 단 13시간 하루 반이면 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낙후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호주 2년 3년, 독일도 3년 4년이 준면허 예비면허에서 정식면허로 바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요. 그렇습니까? 먼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이요. 예. 운전면허 따는데 거의 60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13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13시간은 4분의 1, 5분의 1뿐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뭐 비상시 조치 방법이라든지 계기 조적 뭐 예를 들어서 이륜차와의 배려 운전 방법 이런 거 배울 시간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운전면허 따더라도 길거리 나와서 실제로 차 운전하려면 주행 연습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가 배려가 중요하고요. 예. 또 단속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규제만 있고요. 이륜차 산업 예전에 그 대리몬다 효성 스즈키라고 해서 네. 두 개의 이륜차 제작사가 있었는데 국내에 다 없어졌고요. 예. 예, 다 수입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기야 대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대림 예, 혼다 스즈키. 옛날 대리몬다 효성 스즈키라 그래서 일본하고 합작으로 해서 이륜차 공급하는 제작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국내 이륜차 산업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륜차 문화도 가장 후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 대한민국이 예전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00명일 때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 전체가 10,000명? 예, 10,000명일 때.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80만 대, 거의 2,6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뭐 1.78 2명당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10만 명당 10,000명이었다가 한 7, 8년 전에 5,000명까지 줄어들었고요. 매년 열심히 해서 작년 말 2,800명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연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인가요? 그렇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 미만입니다. 3,000명 미만. 예.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열심히 노력도 했고요. 예. 제도적인 거 또 이 선진 문화 확산 또 운전도 많이 좋아졌고요. 많이 줄어든 게 3,000명 정도니까 그래도 많은 거예요. 하루에 그래도 1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OECD 국가 중에서 아직 낮은 국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중에서요. 예. 이륜차, 오토바이 관련 사고로 오토바이 사망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루에 1명 이상 사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하루에 1명 이상이네요. 예. 대부분 여기서 이륜차 사고라면은 이륜차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겠네요. 자동차 맞습니다. 자동차랑 부딪히면 자동차는 뭐 사망까지는 안 갈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동차하고 접촉하면은 오토바이는 그만큼 보호 장치가 없거든요. 몸에 헬멧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툭 치면은 사람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륜차는 접촉사고 나면은 이륜차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난망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륜차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출구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 중요하고. 예, 교육도 중요하고 또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뭐 이륜차 관련해서 사용 신고제 등록제가 아니라 사용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제도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뭐 보험제도 엉망이고요. 정비제도 거의 없고 검사제도 진행을 하지만 아직도 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폐차제도 있죠. 폐차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말소 등록하면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오토바이 폐기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토바이 폐기 그 폐차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었어요? 폐차장이 이륜차 폐차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일반 폐차장에 가져가야 되는데
폐차장 가면은 오토바이 폐차된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예, 못 본 것 같네요. 예. 예. 산이나 강에다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버리면 버린다고요. 안 되죠. 버린다고.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데. 그냥 버리는군요. 예. 근데 아무데나. 왜 그러냐면요. 예. 자, 유럽에서는요. 자, 이륜차를 판매를 할 때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110만 원, 10만 원은 예, 저장을 폐차할 해서 때. 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예.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폐차될 때 예. 폐차장에 가져오는 사람한테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공병수거 하듯이 똑같은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예. 주는 겁니다. 예. 예비 돈을 미리 팔 때 확보를 해놓고 정부 예산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야 폐차를 확실히 하죠. 그러면 제대로. 오토바이는 가지고 폐차장에 가지고 와서 일반 자동차는 폐차장에 오면은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쇳값도 그렇고 예. 폐차비에 대한 보조도 큰데 이륜차는 그게 아예 없다 보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 유럽부터 굉장히 다양한 부분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거 선진국 벤치마킹에서 한국형 모델 만들면 되거든요. 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단속만 하고 이륜차에 대해서 못 다니게만 만들고 심지어는요 이 안면도 쪽 그 보령 그 해저 터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해저 터널 생기면서 차가 1시간 돌아갈 거 5분이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해저 터널. 예.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요. 아, 거기에 오토바이 진입 금지예요, 그 터널엔? 예, 진입 금지입니다. 이제 그런 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 경찰청장이 허가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이륜차 동호인들이 이 헌법 소원도 되고 막 난립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OECD 국가 중에서요. 오토바이 고배기량이라 하더라도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못 들어가게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안전 문제 아닙니다. 때문에? 다 다니고 대한민국만 못 다니고. 우리나라만 근데,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못 다닌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배달 오토바이 고속도로에 가면 난리지 않습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전용도도 마찬가지. 근데 고배기량 있죠. 고배기량은 차값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오토바이는 보통 125cc 오토바이를 보통 이제 배달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00cc 이상 되는 거 전국적으로 1, 2만 대뿐이 안 되는데 자동차 등록제로 만들어서 허가를 해준다든지 한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들 명분도 되지만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예 규제를 막아버린 거예요. 1970년대 초까지는요 대한민국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다녔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초에 고속도로를 다녔다.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88 올림픽 국제대회가 있으면서 보기 흉하다 그래가지고요. 임시로 막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50년이 온 거예요. 근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다닌다, 이걸 좀 상상을 해보면, 좀 안전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요? 부정적인 시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렇죠. 일본은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다니는데, 이륜차 전용 휴게소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선입견이 중요한 건데 나쁘다 하면 진짜 나쁜 것만 생각하거든요. 왜? 배달 오토바이만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도요.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고속도로 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왜? 당긴 상태에서 달리기가 더 힘들어요. 바람 저항 받으면서.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반 도로에서 전용 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진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아까 해저 터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한번 막아버리고 귀찮은 거 이거 부작용 생기면 골치 아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규제를 만들어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 배달업 퀵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5분만 늦어도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인데 그래서 선진형으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륜차를 활용하려면은 규제만 아까 4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도 개선도 안 되고 사망자도 줄지도 않고 어느 것도 안 되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상에 같이 다니려면은 방법을 찾아서 선진국이 얼마든지 좋은 사례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영업용 오토바이의 전면 번호판 도입을 공약했는데 이게 좀 추진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추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번호판에 이륜차를 붙이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든 동남아 한두 개만 있고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 왜 안 붙이느냐면요. 교통법규 시스템도 잘 돼 있지만은 앞번호판을 붙이면 핸들이 흔들거려요. 바람 저항 받아서요. 그 안전에 번호판 영향을 줄 때문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 자체가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접촉사고 생기면은 보행자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도리어 근데 이제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크기는 줄고 구멍을 타공 형태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후면 단속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후면 단속기. 후면 단속기. 차가 지나간 다음에 보통 뒤에서 교통 단속기 지난 다음에 과속 페달 밟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후면 단속 지나간 다음에 뒤를 찍는 거예요. 뒷번호판. 그래요? 그게 많이 생겼는데 오토바이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토바이는 앞번호판이 있는 게 좋은 게 앞번호판이 지금 현재 없고 헬멧을 쓰다 보니까 또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익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통법규 위반이 더더욱 많은 게 이륜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표 앞번호판 붙이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방법도 많이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하지를 않으니까요. 저 혹시 지금 왜 지금 교차로에 보면 교통 단속 많이 하잖아요. CCTV로. 오토바이 앞번호판이 전면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그 단속이 안 되나요? 그 CCTV로는? 단속이 안 되고요. 후면 휙 지나가면은 뒷번호판 일반 차도 읽기였는데 휙 지나가면 뒷번호판 못 읽어요. 크기도 찍고 글씨도요. 거기다 기동성이 있는데 만약에 교통법규가 어긴다 그러면은 혹시 교통경찰이 쫓아가게 되면은 오토바이가 더 위험해서 사고 생기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도 도망가게 되면 못 쫓아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걸 악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진형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이륜차는 손을 놔버려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더욱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전기 이륜차도 등장해서 이제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문제 많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연간 2만 대 정도씩 전기 왜냐하면 일반 오토바이가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배출가스가 자동차보다 굉장히 더 많이 나고 규제도 약하다 보니까요. 한 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마 일반 자동차 10대분 될 거예요. 그 정도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소음도 크고 지나간 다음에 냄새 엄청나게 눈살 찌푸리는 보행자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를 바꾸고는 있는데 다 수입이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3kWh 배터리를 끼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전기 오토바이가 그 정도인데 주행거리가 50에서 60km뿐이 못 돼요. 너무 짧네요. 짧아서 배달용으로는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연간 2만 대, 3만 대씩 보급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한계성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고민사항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연이 상당히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심한. 소음도 커서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야밤에 음식 배달한다고 다다다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면은요. 맞습니다. 그래서 5데시벨, 10데시벨 지금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륜차 문제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 좀 간단히 좀 들어볼게요. 이제는 교통수단이 다양한 거를 인정해주는 미래지향적 모빌리티로 바뀌고 있는데 오토바이에 대한 것들은 수십 년 동안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륜차에 대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을 통해서 공감대를 가진다면은 사망자도 줄이고 또 미래 모빌리티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이륜차 문화에 대한 선진형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봄이 멀지 않았죠. 해마다 봄이 되면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안동시의 봄축제 소식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명선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명선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아나운서로 소속돼 있는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4일차시라고요? 네, 입사하고 예. 처음 업무여가지고 굉장히 떨리네요. 네, 예. 앞으로 안동시에 대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워낙 네네. 또 좋은 고장이니까요. 아마 적응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오늘 이제 봄축제 알아볼 텐데 올해 안동시의 봄축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제 봄이 되면 차차 날이 풀리면서 여러 축제들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예. 봄꽃들이 활짝 피는 3월에는 벚꽃축제, 또 5월에는 차전장군 노곡공주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의 봄축제 이렇게 두 가지. 3월 벚꽃축제는 뭐 다들 해마다 열려서 다들 아실 테고 5월에 있을 차전장군 노곡공주 축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네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 대한민국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안동은요. 기존의 민속놀이 축제라고 하는 거를 2023년부터는 이 차전장군 노곡공주 축제로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동 탈춤 페스티벌과 함께 안동시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 특별히 축제 총감독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민속놀이를 K-플레이로 콘텐츠화할 계획이고요. 또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또 가족과 함께 안동을 방문해서 젊고 재미난 안동을 경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지난해 안동 민속축제에서 차전장군 노곡공주 축제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처음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네. 지난해 축제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어떤 점을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이 차전장군 노곡공주 축제는 안동을 대표하는 봄축제라는 이 포지셔닝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에서 거리 축제를 운영됐었는데요. 예. 이 참여형 축제로서 안동의 민속을 대형화하고 콘텐츠화해서 선보인 것을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거리 축제로서 스트릿이란 표현으로
축제장의 공간과 동선을 설계를 했는데 이 스트릿 문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 구 안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형 놀이파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테마형 놀이파크로. 작년에 축제를 열어보니까 안동의 민속을 대형화했다, 콘텐츠화했다. 이건 큰 성과였고, 하지만 거리 축제인데 제대로 된 거리 문화를 표현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올해 축제에서는 어떤 점이, 작년과는 좀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먼저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축제 전문가를 총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축제 주제에 맞게 공간 및 콘텐츠의 변화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이 민속놀이를 재해석하고 콘텐츠화를 통해서 안동이 젊고 재미난 도시로 브랜딩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고요. 네. 또 놀이를 테마파크 안동랜드를 경험하는 컨셉으로 해서 축제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축제 공간을 테마형 놀이 공간처럼 꾸민다. 글쎄요, 선뜻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그러면 축제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 축제 주제는 K-플레이 안동랜드로 정했습니다. 네. 이 속뜻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어린이와 그 가족을 안동으로 초대한다는 뜻인데요. 총 7개의 테마랜드로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중에 핵심 공간인 차전장군랜드와 노곡공주랜드는 기존 민속놀이를 새로운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또 퍼포먼스랜드에서는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 주 야간으로 펼쳐집니다. 예. 또 안동 로컬랜드하고 탈춤 공원랜드에서는 안동의 먹거리나 살거리, 행사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또 모디 684 광장을 1942 안동역 랜드로 조성해서 축제 주제존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색동 포토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축제를 대표하는 25개 색동놀이 전시관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축제 주제를 K-플레이 안동랜드로 설정했다. 그리고 전체 7개의 테마랜드, 차전장군랜드, 노국공주랜드를 비롯해서 7개의 테마랜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자, 가장 관심을 끌 것 같은 프로그램이 뭘까 궁금한데요. 올해 축제의 킬러 콘텐츠라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걸 홍보를 하면서 고심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일단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간 킬러 콘텐츠는 이 차전장군랜드랑 노국공주랜드에서 펼쳐지는 K-플레이 색동놀이입니다. 색동놀이요? 네, 예. 이 게임 워크북을 구매하셔가지고 총 19개 색동놀이를 즐기시면서 미션 상품에 도전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어린이날 관광주간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재미난 게임을 하면서 추억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야간 킬러 콘텐츠는 K-플레이 대동놀이인데요. 이 시가지와 축제장을 지나서 퍼포먼스 랜드에 도착하는 대형 길놀이를 시작으로 색동 퍼레이드, 풍물 경연놀이, 또 차전 대동놀이가 펼쳐집니다. 예. 모두 안동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공연들인데요. 특히 이 차전 대동놀이는 꼭 경험해야 하는 아주 매력적인 야간 킬러 콘텐츠입니다. 그렇군요. 주 야간으로 구분해서 이제 주간에는 K-플레이 색동놀이, 야간에는 K-플레이 대동놀이, 이게 바로 킬러 콘텐츠다. 그 중에서 차전 대동놀이는 꼭 경험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 차전 대동놀이는 안동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니까요. 꼭 야간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확한 축제 일정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개요 어떻게 되는지요? 네, 오는 5월 2일 목요일 김병걸 가요제를 전야제로 시작해서 5월 3일 개막해서 7일까지 총 5일간 열립니다. 네. 구 안동역 일원하고 탈춤공원 그리고 시가지 주요 포인트에서 개최되고요. 모든 축제 행사는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한 2달 남았습니다. 5월 2일 전야제가 있고 5월 3일 개막해서 7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자,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종료된다는 거 모든 축제가. 예. 자, 지금 축제 준비로 안동시가 아주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부서에서 정말 이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이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의 주제는 K플레이 안동랜드이고 슬로건은 5월 상상 이상 안동에서 놀자입니다. 네. 이 경상북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어린이날 관광주간에 초대하는 축제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안동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아빠, 엄마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콘텐츠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네. 민속놀이를 소재로 3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했으니까요. 꼭 놀러 오셔서 좋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5월 2일 잊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동의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중심으로 안동시의 봄축제 알아봤습니다. 아, 출근 나흘 만에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런 추세도 있고 또 부정평가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또 낮아진 것은 아닌 그런 양쪽을 다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0일, 2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8%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것만 보면은 30%대 초반이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38%까지 올라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 5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하고 올라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평가가 아주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고수, 단호한 대응 이 부분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동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물론 이건 이제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스스로 끌어올린 지지율 이유라고 본다면 의대 정원 확대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 이유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지지층들이 결집한 결과로도 해석됩니다. 아,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요즘에 민주당의 공천 그 갈등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런 반사적 이익도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 대통령 긍정평가로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네. 그런 반사적 결집 현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네. 한번 우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한간에서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네. 이걸 좀 누군가 딱 여권에서 딱 나타나서 해결사가 등장해서 풀어가려는 이런 시나리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한편에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의혹에 대해서. 그 해결사가 뭐 한동훈 위원장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또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다. 왜 그러냐면 허영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의 표심이 중요한데 그렇게 시나리오까지 작동하면서 격적인 순간을 만든다. 그걸 또 모를 리도 없고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들통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죠. 실제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일단은 2022년 11월에도 한물연대에 대응을 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은 뭐 단호한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단호한 대응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점수를 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너무 과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그 내일 재의결이었죠. 표결. 내일 하는 거였는데 민주당에서 안 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에서 미루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이거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여당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공천 미루고 있다. TK와 강남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럼 여당은 공천을 같이 또 미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천을, 연기하고 좀 지연한다. 연기라기보다는 이제 지연 쪽이 맞을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강남이라든지, 대구 경북 같은 좀, 특히 이제 대구입니다.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인데, 꼭 이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경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는 곳은 오늘 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를 본다면은, 그것보다는, 지금 민주당에서 1차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결 부분이 그렇게 지금 결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나칠 정도로 확산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고려사항이 될 테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분명히 논란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이 논란이 또는 뭐 다른 논란도 있죠. 특검법도 있지만 명품백도 있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총선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으로 투표를 어느 정도 할지는 조금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슈를 강조하기보다는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파동과 관련된 부분을 수습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겠다라는 오히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두고 이건 뭐 무음 공천이니 무감동 공천이니 김건희 방탄 공천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적으로는 현역 의원 컷오프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이 시각 현재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현역 의원 중에 9명만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이런 상태라는 거 좀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아까 그 민주당 그 지지율이 최근 들은 뭐 주춤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뒤지는 결과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도 물론 뭐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기는 합니다만 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또 추세를 볼 때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36%로 국민의힘이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기관이 지난해 8월 이후에 조사 추세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조사까지 단 한 번도 이번 조사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보다 뒤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이번 의미가 조사에서 있네요.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6%인데 TK는 워낙 뭐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니까 따로 두고 이 서울의 경우에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43%, 인천 경기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40%인데 이 충청도 충청이지만 이 PK 지역이 최근에 상당히 낙동강 별도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TK보다는 그래도 PK 몇몇 지역들은 경합을 하는 지역구가 되는 것이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PK에서 이 국민의힘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8%, 민주당은 31%로 17%포인트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결과예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하네요. 네, 이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PK 지역이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드렸지만 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라든지 또는 엑스포 유치 불발이라든지 상당히 좀 악재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당의 공천 파동 또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PK 지역의 공약이든 또는 민생
정책이 됐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정말 정치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정말 몇 주 전만 해도 서울 경기는 국민의힘 전멸이다. PK도 많이 뺏길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뒤집힌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6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19%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이 국민의힘 43, 민주당 31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러면 뭐 완전히 뒤집힌 거고 경기는 비슷하고 PK도 완전히 국민의힘이 48, 민주당 31, 17%포인트는 차이가 난다는 거. 근데 이 분석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정당 지지율이기 때문에 결국 후보자가 또 현역이 많은 수도권에서 또 전체적으로 더 많은 민주당의 그 현역 프리미엄을 또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네. 이제 공천 과정에서 현역들이 또 밀려나간 그런 지역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수의 현역들이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정성호 의원들도 현역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 이들이 여전히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강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의 지지율과 후보자의 경쟁력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렇죠. 최종 대진표가 짜여지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 급락한 데는 역시 공천 파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컷오프를 받았고 그 자리에 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들어갔는데 오늘 오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거 탈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탈당은 아니고 재고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자, 이 기자회견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천에 수긍을 못하는 거죠. 이제 반발을 한 것이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명분을 쌓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당 명분을 위한.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이제 친명 지지층에서는 이런 공천 필요하다. 그렇다면 뭐 중진이 됐든 또는 이전에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다 공천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전략 공천도 필요한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실제 이번 조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예. 공천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냐. 물론 국민의힘도 물어보고 더불어민주당도 각각 물어봤는데 공정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27%입니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가 53%로 절반을 넘겼는데 바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기대했던 공천을 희망했던 지역이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본인이 이전에 또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그 지역까지가 이제 포함이 된 곳인데 서울에서 공천에 대해서 공정하다가 24%고 공정하지 않다가 62%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심을 요청하면서 명분을 축적한 뒤에 내일 또 재차 기자회견을 한다는 또는 본인의 앞으로의 이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천은 공정했다라고 공천은 명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분을 축적한 임 전 실장이 그죠 뭐 탈당이 됐든 아니면은 무소속 출마가 됐든 또는 다른 정당으로의 또 옮겨가는 것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한다. 본인의 여하튼 이 불만의 입장을 내일 정도에는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한간에는 친문, 친명,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글쎄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 공정하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좀 돌파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천 과정을 보고서 중도층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이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공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대체로 유권자층이 중도나 또는 수도권 또 2030 MZ세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럴 때 말 그대로 친명 중진 중에서 친명 핵심 중에서
불출마 선언이 여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이 보수 정당이 사실 이 총선에서의 공천에서의 이 난감한 상황, 또 선거에서 이 지지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할 때 반드시 이 요구됐던 것이 바로 중진들의 또 핵심 그렇죠. 의원들의 불출마였고 기억하실 거예요. 뭐 차태기 정당이었나요? 그래서 2004년에 탄핵 후 상당히 힘들어졌을 때 이 천막 당사 그리고 다수의 영남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졌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많은 이제 이 요구가 나오는 게 이렇게 친문 현역 의원들이 이른바 비명 행사라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탈락을 하고 컷오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왜 친명에 좀 희생이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조정식 사무총장 이분이 이제 5선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친명 중에 친명이니까 또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 불출마 얘기도 그렇죠. 나오던데. 예, 안민석 의원도 지금 오산 경기도 오산에서 오선 의원인데 결국 컷오프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친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생 당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희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공천 타장, 공천 불만을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을 탈당할 생각을 가지면서 뭐 연상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파장을 더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수습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안민석 의원 5선인데 이분이 친명입니까?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 친명이 어디 있고 친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개탄하는 지지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공천에 분명한 이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서 수습책을 만들어야 총선의 가능성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지지층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조국신당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조국신당 혹시 그 여론조사 나온 게 있나요? 그 올라갔는지 내렸는지. 맞습니다. 이게 조사 결과를 다 말씀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장에서 최대 수혜자는 조국신당, 조국전장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대체로 상당히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그런 이유가 바로 친문 또 공천에 실망한 이재명 대표에 실망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조국 전 장관의 팬덤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해석과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